태생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못 깎기, 그 다음에 못 따기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이제 이전에 그리고 있던 예제, 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한참 하고 있죠. 완성을 해야겠죠.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전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상황들, 내가 내 업무의 특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맞나, 또 그리고 이제 용량 관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할 겁니다. 뭐 기존에 사용했던 만들어놨던 모델링이 있지만 그건 전혀 안 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특정한 것은 제가 이제 어떤 현재 내 직무가 어떤 상태, 직업의 특징이 어떤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 나는 어떤 방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그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상을 만들 건데, 제가 선호하는 건 여기 보이는 정면도에 보이는 요 T자 형태, 이거를 그리는데 저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못따기가 돼 있죠. 못따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C10으로 들어가 있네요. C10짜리 못따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못따기는 제가 이제 못따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못따기는 스케치에서 처리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용량이 2배예요. 네, 데이터 용량이 2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못따기는 이제 배제를, 그러니까 못따기, 모델링에서의 못따기 기능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스케치에선 배제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 스케치부터 시작하죠. 스케치 시작, 단축키 S죠. S 눌러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저는 이제 이 면을 정면이 되게, 여기 보면 이제 정면도 이렇게 써있죠. 정면이 되게 같은 면인 XY 평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XY 평면을 딱 선택을 하면 이제 인벤트에서 이제 이렇게 정면도가 딱 똑바로 보이는 상태가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도면을 그리는데 별로 이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초보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초보자뿐만 아니라 좀 오래 작업한 사람도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도면에 이제 내가 실제로 바라본 도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요 방향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T자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3D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실제적으로 얘가 설치될 때는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바닥면이 되고, 솔직히 얘가 설치될 때는 어떻게 돼요? 거의 바닥 위에 T자가 이렇게 얹어지는 식으로 설치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측벽이 이렇게 있고 측벽에 이렇게 설치될 수도 있는 거자라고 말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거의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 안정적인 거는 바닥이, 그러니까 설치되는 면이 아래쪽에 있고 하부에 있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본 모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델링을 할 때는 내가 설치하는 모양에 맞춰서 좀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도면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린다? 이렇게 이제 부품을 그리다 보면 진짜 모델링 된 것들,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델링한 걸 보면은 아유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제 그냥 가장 일반적인 베이직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다. 물론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이 T자를 이제 세워서 그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면 만들 때 힘들어지지 않냐? 예, 도면 만들 때 한 가지 과정이 추가가 돼요. 왜냐면 방향을 돌려줘야 되니까. 예, 이렇게 도면을 만들려면 방향을 한번 돌려줘야 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작업 효율성이 무조건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도면 전개되는 방향대로 그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뭐 정답이다 아니다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제 주관에서는 전 T자를 이렇게 바닥이 하부로 가게 하는 거를 저는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제가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거는 저는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선으로. L 해가지고 그냥 요 원점하고 연결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저는 일단 대충 그려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 데서나 탁 찍고 수평하게. 여기서는 이제 수평 조건이 나와야겠죠. 여기 나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치수도 일단 신경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지금 치수가 상당히 작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거 3mm밖에 안 되거든요. 3.339.
그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려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이제 맞출 때는 요때는 그냥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추론선이 이렇게 안 와 있죠. 안 와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딱 했을 때 이렇게 추론선이 걸리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추론선이 이렇게 와 있죠. 네, 추론선이 걸리는 상황. 저는 그 상황을 만들어요. 이렇게 추론선이 걸리는 상황이 와야지 좌우가 동기화가 돼요. 자동적으로 좌우에 대한 위치에 대한 그 구속 조건이 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론선이 나오는 상태로 이렇게 두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하게 당겨서 여기서도 하부에서 저렇게 추론선이 나왔을 때 이때 클릭하고 물론 이제 저 추론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저 추론선이 안 걸려서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안 붙는다 그러면 내가 수동으로 구속 조건을 주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리는 행위에서 수동으로 구속 조건을 주는 행위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작업 효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보잖아요. 추론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자동으로 구속이 걸리게 그렸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움직여도 따라오죠. 이쪽으로 움직여도 따라와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따로 놀아야 된다. 따로 놀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추론선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구속이 붙어야 되는 조건과 자동으로 구속이 붙지 말아야 되는 조건을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또 추론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막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작업하다가 막 추론이 걸렸어. 나 근데 이 강제적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걸렸어. 근데 나 이 구속 필요 없는데 선생님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작업을 할 때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내 지금 작업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작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T자형 베이스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줘야죠. 치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이즈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 상태에서 이제 치수 단축키가 이제 D니까 D를 치고 자 어떻게 하느냐? 요 위에 있는 선과 요 아래에 있는 선을 잡아서 이렇게 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높이죠. 자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지금 길이가 14밖에 안 돼요. 네,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은데 이게 126이 돼야 돼요. 그래서 126을 입력을 하죠. 그리고 엔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작은 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화면을 축소시켜 보면 이렇게 보인다. 네, 그렇죠? 126. 이렇게 해서 위치는 이거는 위치 옮기는 거는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 좀 불편해가지고 위치는 좀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치수를 줄 때는 가장 큰 치수를 먼저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외관의 형상에서는 내부 형상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외관 형상에서는 가장 큰 치수를 먼저 줘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바운더리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폭 같은 경우 자 D 하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큰 치수가 여기죠. 8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제껴졌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네,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 대신에 이제 요때는 이제 내가 치수를 여기를 따로 주게 되면 요게 계속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 계속 파인 상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황하시는데 이렇게 형상이 틀어지면 그냥 간단해요. 요거를 잡고 안쪽으로 끌어요. 그래서 여기 살짝 나오게 해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3D, 오토캐드 작업하다가 3D로 넘어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내가 원래 그려놨던 형상이 무너져 버리면 여기서 이거 어떡해. 또는 어떤 분은 요 상태에서 생각 없이 막 치수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요 파져 있는 부분이 구속 때문에 유지돼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게 생각 안 되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거 생각 없이 작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D 해가지고 땅에서 예. 요거 살아나죠. 근데 살아나는데 운이 나쁘면 살아나지 않고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 길이랑 대칭이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뭘 해주냐면 여기 같음 요걸 해가지고 땅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문제 생기죠. 예. 그러면서 이 순간이요. 선생님 얘 이상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 치수가 이렇게 틀어졌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 치수가 아니라 내가 치수를 넣다 보니까 형태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냥 조정해 주세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토캐드랑 가장 다른 거죠. 오토캐드는 처음부터 치수랑 위치를 결정해 가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3D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대략적인 형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치수 구속이라는 걸 붙여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형상 구속이라는 것도 같이 붙여주는 거죠. 그걸로 제어를 한다. 그리고 하다가 형상이 이렇게 틀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마우스로 클릭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이어나가면 된다. 이 방식이 익숙해지시면 돼.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치수 여기 44 줘야겠죠. 일단 D 하고 요거 클릭해서 땅 44.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점이 찍혔네. 이 중간점이 여기 땅 12.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44, 80 맞고 126 맞고 그다음에 12 맞고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요 두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했던 같음. 그렇죠? 이거 이제 단축키로는 이퀄 눌러주면 되죠. 이퀄 눌러서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 형상은 대칭을 유지해요. 그리고 대칭의 원점은 어디다 둘 거냐? 원점은 여기 있잖아요. 원점은 저는 여기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요 바닥. 다른 부품하고 이제 딱 닿는 요 바닥과 거기에 이게 형상이 좌우 대칭이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상하죠. 여기서는 좌우 대칭이니까 그 대칭의 중심을 저는 일반적으로 원점을 잡아요. 원점 잡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칭일 때는 뭐 요 높이에 관련돼서 이 높이가 여기가 원점의 높이다, 여기가 원점의 높이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좌우가 대칭일 때는 원점의 기준은 항상 대칭의 정중앙이 되는 게 옳아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 나중에 3D를 많이 써보다 보면 대칭의 원점은 항상 그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야지 작업 효율이나 모든 게 다 편해지거든요.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원점을 요 정중앙으로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쭉 보면 이제 요거죠. 일치구속 조건을 주고 여기서 여기 딱 갖다 대서 가운데로 딱 오면 정중앙에 있는 점이 하나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운데에 녹색으로 딱 표시돼서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클릭을 해주면 네, 정중앙이 딱 고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하게 완전 정의 상태가 된다. 항상 우리가 이제 3D에서 스케치를 마칠 때는 꼭 저렇게 완전하게 구속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무리.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돌출을 해주겠죠. 돌출해서 이제 두께가 얼마예요? 30이죠. 30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출 단축키가 2니까 2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프로파일이, 지금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 거리, 지금 이제 기본 10mm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30이죠. 그러니까 30을 입력을 할게요. 자, 30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앞서서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30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상관은 없는데, 이게 보면은, 이쪽에서, 여기도 중심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중앙을 기점으로, 이쪽으로 15mm, 이쪽으로 15mm, 완전히 대칭 형상을 이룬다. 이럴 때는, 지금 결국은 이 스케치가 그려진 평면이, 원점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점 평면. 그러니까 지금, Z축 값이 제로인 지점의 원점이죠. 원점 평면이면 이걸 돌출할 때도 마찬가지 원점 평면이 정중앙에 있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맘대로 그렇게 정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효율성.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요 35mm 구멍을 뚫고 대칭으로 이걸 넘겨야 돼. 대칭 복사로. 그러면 요 중립의 평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편측으로 한쪽으로 돌출시킨 사람은 미러를 할 때 가운데다가 결국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중립 평면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작업 평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 형상에서 중립 쪽이 원점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작업 안 하는 사람들은 형태만 맞으면 됐지 그걸 왜 자꾸 강요를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3D로 도면을 그릴 때 밑에 애들이 저걸 저 대칭 형상의 중립을 안 맞춰 가져온다. 그럼 저 집어 던져버려요. 다시 해오라고.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학원 강사들 뿐이지. 물론 학원 강사 모두가 이거 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등등에서 이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도면에서 그 원점의 위치가 어디냐는 3D 도면에서 원점의 위치가 어디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걸 잘 정해야 돼요. 근데 대칭 형상일 때는 그 대칭 형상의 중립 쪽에 원점이 있어줘야 된다. 물론 모든 대칭이 그런 건 아닙니다. 대칭의 중립에다가 원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케이스가 나오면 제가 그때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거는 완전한 대칭이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예처럼 완전 대칭 형체다 그러면 항상 원점은 그 중립에 위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거 여기서 뭘 해줘요? 이제 대칭으로 바꿔줘야죠. 네, 대칭으로. 이거를 완전 대칭으로. 딱 갖다 대면 대칭으로 나오죠. 클릭. 그래서 중립평면이 정확하게 형상의 가운데 있게 이렇게 놔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해가지고 작업을 마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운데 이제 구멍 형상.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게 베어링이 들어가는 형태. 지금 이제 구조적인 형태를 보면 베어링이 들어갈 부분이고, 예. 결국 이제 요렇게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어링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기계적인 용어를 모른다. 저 사람이 이상한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인벤터 배우시는 분 중에 일부 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난 인벤터를 배우고 싶은 거지 기계 설계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인벤터를 설명을 할 때 기계적인 얘기를 좀 빼고 얘기를 해. 그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막 그런 것도 좀 빼고 얘기해.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다른 강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돼요. 왜냐면 인벤터라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애당초 매니팩처링 기계 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들이 막 생긴 모든 포커스는 기계에 거의 대부분 맞춰져 있어요. 기계 설계에. 근데 기계적인 용어를 빼라 그러면 인벤터를 안 배우는 게 맞죠. 이 기능들이 왜 이런 동작을 하고 이 기능들이 왜 이런 역할을 하는가 설명하려면 기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왜냐면 기계적인 포커스,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 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계적인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인벤터는 배우지 마. 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벤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실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배우기 시작할 땐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다든가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심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매뉴팩처링 채점하다 보면 매뉴팩처링에서 이제 EA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나사를 내가 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뭔지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인벤터로 모델링만 하면 되지 나사를 내가 왜 알아야 돼. 근데 매뉴팩처링 시험 자체는 그 시험 그 계획에 보면 나와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인벤터의 기능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계 설계, 기계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예 설명 자체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험 보면서 나는 모델링만 좀 봐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매니팩처링이라는 시험 보실 필요 없다. 혹시라도 이제 인벤터 공부하시는 분 중에 매니팩처링 2급이라는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난 설계적인 내용을 모르겠다. 나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니팩처링 2급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매니팩처링 2급은 가급적이면 인벤터를 학습하시는 많은 분들이 응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매니팩처링 2급이라는 시험의 내용 자체 그리고 거기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좋아요. 지금 국내에 있는 인벤터 뭐 다른 자격시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D CAD 자격시험 중에서는 가장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도면화라든가 뭐 조립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시험이고
저는 웬만하면은 인벤터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걸 잘 알아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가급적이면 매니팩처링 2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뽑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지 인벤터를 좀 합리적으로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보다는 저는 지금 회사들이 좀 이 영상을 보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구인 공고에서 필수 사항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대 사항으로는 매니팩처링 2급 자격증 소지자 이거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매니팩처링 2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옳다, 자격증이 없으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 전산능력 기계대 기능사 가진 사람을 뽑든가 아니면 기계설계 산업기사 가진 사람을 뽑든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고 내용을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근거로 사용을 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인벤터를 다룰 줄 안다라는 사람을 뽑기 위한 최소 근거, 최소 마지노선의 근거로 매니팩처링 2급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그 학생하고 그 신입사원을 교육시킨다든가 얘기를 할 때 최소한 말이 통하는 수준. 상사가 뭐를 얘기를 하면, 인벤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면 그래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니팩처링 2급이라는 시험을 자격증을 많은 기업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깝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주관 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원래 초창기부터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홍보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응시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매니팩처링 2급이라는 시험 자체. 솔직히 말하면 이 시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회사에서는, 인벤터 활용하는 몇몇 회사에서는 매니팩처링 2급 따오면은 취직시켜줄게, 그렇게 말하는 회사는 있다고 들었어요. 매니팩처링 2급 합격해가지고 오면 너 취직시켜줄게. 그래서 부랴부랴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매니팩처링 2급이라는 시험 자체가 좀 갑자기 홍보로 넘어가게 됐는데, 굳이 이제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시험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CAT 2급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험 내용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KPC에서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시험으로, 제대로 된 기술을 변별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운영의 문제거든요. 시험 구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격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합격률이 낮더라도 제대로 사람을 변별할 수 있는, 실력자와 실력이 없는 사람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좀 확충을 시켜주면 좀 더 기업들이 믿고 이 자격증을 구인 공고에 실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인 공고에 그 자격시험이 많이 실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그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 잘 되려면 가장 필수 요소는 뭐예요? 결국은 많은 회사들이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해야 된다. 자꾸 자격증 운영하는 그쪽에서 학생들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만들어가지고 우린 쉬운 자격이니까 그럴수록 자격증 시험은 제가 봤을 때 더 안 돼요. 더 안 될 확률이 높다. 결국은 이제 그건 이제 자격증 운영 업체가 저기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그렇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구멍, 이제 이거를 그릴 차례죠. 구멍을 그리는 방식은 이제 구멍을 이제 단계적으로 뚫어주는 거냐, 그렇죠? 가운데 구멍 뚫고, 그다음에 요 바깥 구멍 뚫고, 이거 미러로 이제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직 미러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거냐. 근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설명할 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있어요. 이제 요 안쪽 가운데 30파이 구멍을 먼저 뚫고 35파이 구멍을 나중에 이제 뚫어주느냐, 이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이제 공정도가 필요하다. 그쵸? 공정순으로 보면 가운데 30파이 구멍이 먼저 뚫리고, 그쵸? 그 다음에 35파이 구멍을 뚫어요. 네, 보링이라는 작업으로. 실제로 작업 공정 상에서 그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이게 양산 부품이고 라인별로 공정을 탄다라고 하면 각 공정마다 도면을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파이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35파이 구멍을 뚫어요. 왜냐면 공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정도에 대한 건 앞에 설명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공정도가 나온다. 근데 제가 이랬던 부분은 이게 양산 부품이 제가 양산 부품을 취급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단일 부품이고 공정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부품 가공하는 데다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동물을 그냥 딸랑 던져주면 그 공정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작업자가.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도 위주의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된다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는 뭐냐? 관리입니다. 얼마나 관리가 수월하냐.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관리가 수월한 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 용량이 작을 것.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용량 막 비교해보고 막 그랬었죠. 그것도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다? 타임라인이 짧을 것.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내가 피처를 봤을 때 여기 이제 피처가 하나 쌓였잖아요. 이제 모형 검색기에서 결국 피처가 하나가 쌓이는데 저 피처를 내가 빨리 구분할 수 있을 것. 요렇게 있어요. 요런 것들이 존재되는데 일단은 피처를 빨리 구분하는 거. 지금 요 베이스 형상, 전체적인 베이스 형상을 만드는데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출 1이라고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사용한 기능에다가 몇 번째 썼다라는 순서가 넘버링이 돼서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은 실무에서 저는 지금 실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이대로 그냥 두질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알지만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이 파일을 열어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파일을 쓰고 싶어.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어느 기능에서 어디를 모델링을 했고 어느 기능에서 어디를 모델링했고 이거를 구분을 못해. 근데 구분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갖다 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녹색으로 쫙 표시되면서 보이죠. 보이잖아요. 근데 왜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분을 빨리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가 이거를 마우스 갖다 대기 전까지 몰라. 그럼 여기서 지금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쉬운데 여기서 한 수십 개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하나씩 갖다 대봐야 돼 계속.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찾을 수 있어. 이거 자체도 업무에서 로스예요. 여기가 수십 개가 쫙 깔려 있어. 그래도 한눈에 딱 보고 얘야 하고 딱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바꿔줘. 돌출일로 그대로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짜 제대로 인벤터를 쓴다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번 클릭을 하고 천천히 한번 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우클릭해서 이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가 없나? 이름 바꾸기 없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하는 게 밖에 방법이 없나? 예. 인벤터에서 참 희한하게 나오네. 우클릭이. 어쨌든 저렇게 해서 이제 이름 바꿉니다. 이름을,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정하는데, 이거를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약자로 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본체다. 이게 베이스다. 가장 베이스 영상이잖아요. 그럼 베이스다 그러면은 베이스에 B, 약자 해가지고 B를 딱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하긴 편하죠. B만 적으면 되니까. 한영전은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 B라는 약자는 내가 생각하는 약자잖아. 남들이 B를 봤을 때도 저거 베이스 영상이야 라고 똑같이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약자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자를 쓸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일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약자를 공통적으로 공유를 해야 돼. 즉 약어를 정리해가지고 무슨 암호집처럼 딱 공유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똑같이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이게 같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이거 외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번거롭더라도 요거는 명확하게 누가 들어도 똑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영 전환하기 싫다 그러면 BASE 베이스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난 진짜 한글로 하길래 그러면 이제 한영 전환해서 베이스 뭐 이렇게 적어준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게 베이스 형상에 대한 거구나. 기본 형상에 대한 거구나. 딱 알 수 있게. 그쵸? 저는 한글로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이름이 바뀐다. 대부분 이제 이 이름 바꾸는 거를 이제 학원 쪽에서는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학원 쪽에서는 이 작업 한 번 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뭐하러 바꾸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름 바꾸는 거를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강사님이다 라고 하시면 그분은 실무를 모르는 거야. 실제 제대로 된 인벤터가 실제 제대로 된 실무 작업을 안 해봤단 얘기야. 그것도 다른 업체랑 협업까지 해가면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일을 배우는 거야. 잡을 배우는 거지. 단순히 그냥 인벤터의 기능만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영상 보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면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십 개의 피처가 깔려 있어도 이렇게 베이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베이스 영상은 얘로 수정해야 되는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무 효율이라고. 이게 바로 관리고. 3D CAD에서는 이 관리와 업무 효율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애당초 오토캐드랑 다르게 얘는 이런 관리 효율이 좁기 때문에 쓰는 거야. 3D는.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이거죠. 공정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관리 효율이 줄을 거냐? 이거 피처의 개수가 줄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여기 구멍 한번 뚫는데 피처 하나 쓰고 여기 35파이 구멍 하나 뚫는데 피처 하나 써. 그 다음에 또 반대쪽 35파이 뚫는데 피처 하나 써. 피처 3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 형상의 절반을 그려서 회전으로 한 번에 돌려버리면 이게 하나의 피처야. 전체가. 그렇죠. 그러면은 관리 효율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 영상을 회전으로 돌려야 돼. 요거 또 얘기하면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누가 그게 자꾸 효율이 좋다고. 나는 이 구멍 따로 뚫고 이 구멍 따로 뚫고 이 구멍 따로 뚫는 게 효율이 더 좋은데? 난 그렇게 느끼는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 편한 거고. 본인 머리가 덜 복잡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 머리가 덜 복잡하면 효율이 좋다. 그건 본인 머리의 효율이 좋은 거고. 전체 우리 업무 효율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 자꾸 그런 고집들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학원 강사님 쪽에서. 그리고 이걸 배운 학생들 쪽에서. 근데 물론 이제 매뉴팩처링에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서 좀 저도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는데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는 이거를 30파이 구멍을 뚫고 35파이를 뚫고 35파이를 따로 뚫었다. 감점 못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어. 문제로는 알 수가 없어. 결국 이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생각 자체는 누가 작업자가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격 시험에서 강제 규정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거 뚫고 그다음에 이거 뚫고 따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아쉬운 건 제가 그거죠. 얘가 진짜 작업 효율까지 생각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가는 그 자격 시험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작업 효율에 대한 얘기는 그 어떤 교육과 자격 시험을 통해서도 학생한테 강요될 수 없으니 그건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얘한테 강제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제 밑에 애가 3D를 한다 그러면 3D로 이제 캐드를 도면을 작업해서 온다 그러면은 일부 작업에 대해 강제를 시켜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타입으로 작업을 안 했다 그러면 요거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시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 밑에서 이제 몇 개월을 같이 하다 보면은 걔도 이제 제 스타일이 딱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에서 확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가르치는 단계에서 이런 방식에서 어떤 작업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방식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회전으로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또 2D 스케치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S 지금 한영 전환돼 있죠. 지금 방금 전에 한글 써서 S 이렇게 하고 S 눌렀는데 평면이 안 나와. 여기 중립의 평면이 없잖아요. 중립의 평면이 없으니까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중립의 평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뭘 해주냐면 여기서 작업 피처에 오셔가지고 평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과 그 다음에 요 반대면
반대면을 클릭하면 저 두 면을 클릭하면 가운데 중립면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중립면 작업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매뉴팩처링에서 이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요거를 만든 거를 감점을 못 해요. 굳이 만들 필요 없는 건데, 왜냐면 이게 원래 원점을 여기 확장해보면 거기에 평면이 지금 여기가 YZ 평면이잖아요. YZ 평면이 있어요. 있는데 또 만든 거야. 지금 제가 얘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얘 선택했었는데 똑같은 게 선택되잖아요. 있는데 또 만든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까, 불필요한 용량을 늘려버린 거니까 이건 감점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점을 못 해요. 왜냐면 이건 학생이 따지고 나오면 자격시험, 제가 국내 자격시험의 가장 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민간 자격시험, 국가 자격시험은 이제 이의 제기를 못 하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민간 자격시험은 자꾸 이제 이 회사들이 학생들한테 자꾸 영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민원을 자꾸 들어줘요. 이걸 없애야 돼. 그러니까 KPC도 그렇고 한국에이시센터도 그렇고 그 애당초 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민원 자체를 넣을 수 있는 창구를 없애야 돼요. 그 자격시험의 평가 자체 결과를 의심을 할 거면 그냥 그 학생은 응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배째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나의 실력을 검증해 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 아니야. 검증을 요청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검증을 요청하니? 믿지 못하면 애당초 요청을 하지 말아야지. 믿지 못하면 왜 돈까지 내가면서 내 자격을 검증해달라고 요청을 해. 돈 내고 자격 검증 요청을 했으면 믿든가. 거기서 어떤 결과를 주든. 원래 자격시험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민원을 들어주고 있어. 미친. 지금 민간 자격 그 운영 회사들은 절대 응시생의 민원을 받으면 안 돼요. 시험 결과에 대한. 뭐 다른 민원 시스템이 불편해요. 뭐 이런 건 들을 수 있겠지. 아니면 나 환불 신청했는데 환불이 안 됐어요. 이런 민원은 들어야지. 근데 자격 시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민원도 들으면 안 돼요. 민원을 듣는 순간 결국 그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돼요. 줏대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거를 감점을 못 하는 거야. 이걸 감점을 못 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자격시험에서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애도 못 골라내네? 그럼 짜증난다고. 전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업형만 만들잖아요? 다시 해와. 네, 다시 해야 해요, 이건. 너 왜 쓸데없는 용량 만들었어? 이거 수정을 하든 뭘 하든 다시 해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MFG 2급 채점 해보면 이거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자꾸 이제 MFG 2급 채점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시험 규정 자체를 바꿔서 그걸 감점을 하세요. 감점도 안 해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 문제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 운영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뭘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문제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개발한 거라 바꿀 수 없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없어요. 이딴 얘기를 해요. 아니, 그 개발한 사람은 이미 그만둔 지가 언젠데. 못 바꾸다니. 못 바꾼다니. 그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는 얘기가 또 이거예요. 민원 대처하기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지 말라고. 결과에 대한 민원을 받지 말라고. 뭐가 틀려서 뭘 어떻게 감점했다 그것도 아예 공개를 하지 마. 그게 맞아. 그냥 당신 몇 점입니다. 그래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세부 내용 알려주세요. 세부 내용은 규정상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원래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진행돼야 돼.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뭐 자기 시험이 그걸 못 걸려내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이런 미친 짓은 이건 미친 짓이야.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마세요. 이건 미친 짓이라니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제가 회사에서 이런 케이스 보면은 밑에 직원에서 이런 케이스 보면 진짜 입에 욕 나와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라. 자, 컨트롤 Z로 없앨게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S 눌렀어요. 평면이 자동으로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여기서 원점이 이렇게 닫혀 있을 거 아니야. 닫혀 있는 걸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고 YZ 평면이네. YZ 평면. 선택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 평면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3D CAD는 가시성이 꺼지는 요소들이 많아요. 물론 인벤터에서도 아쉬운 건 있어. 왜냐면 이게 퓨전으로 넘어오면 얘가 원점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가시성이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어도 항상 2D 스케치 시작 저거를 눌러주면 항상 그 원점 평면들이 나와. 선택할 줄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좀 인벤터도 퓨전은 그렇게 바꿨잖아. 그럼 인벤터도 그렇게 좀 바꿔주지. 그걸 안 바꿔주니까 애들이 쓸데없이 평면을 만들고 난리를 치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3D CAD 할 때 계속 강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요소가 없고 있는데 숨겨져 있는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지금 본인이 작업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런 걸 찾을 수 없다. 이거 숨겨져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뭐예요? 이 인벤터리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결국 난 이 소프트웨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신은 인벤터로 작업할 자격이 안 된다예요.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거고. 자꾸 자기의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이 부족한 실력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족한 실력이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왜 그 정도도 눈치를 못 채? 눈에 안 보인다고 왜 몰라? 그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선이니까 L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쪽에 붙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녹색이 딱 표시가 됐을 때, 그쵸? 녹색으로 딱 나왔을 때 클릭. 대충 위치는 대충 잡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클릭.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두 군데 붙였어. 붙이고 이제 위쪽에서 좀 확대를 해서 위쪽에서 여기서 이게 뭐 위를 그리냐 아래를 그리냐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위쪽을 그릴게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붙이고 빼고 한 칸 내려오고 가고 올라오는데 추론선 붙고 붙여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은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 가운데 평면이니까 뭐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래픽 슬라이스 F7 눌러서 하는 거. 그거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해도 보여요. 그쵸? 안 하고 해도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회전 축으로 쓸 거니까 선택해서 여기 보면 형식에서 뭐 중심선 형식으로 바꿔줘야죠. 그쵸? 그리고 이제 얘는 출원선이 나올 때 작업을 했으니까 같이 딸려서 움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깊이하고 여기에 요 깊이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그쵸? 요건 이제 이퀄로 눌러주면 되죠. 키보드에 이퀄 눌러서 땅 요 거리가 같습니다. 자, 같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벗어났죠. 무슨 얘기예요? 구석이 자동으로 안 붙었다. 즉 제가 클릭할 때 뭐가 살짝 떨어져 있거나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인벤터의 특징인데 요게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뭐가 안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딱 갖다 댄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일단 물론 제 컨트롤이 미숙하다.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제 컨트롤이 미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아마 이제 요 오토데스크 그 코리아에서는 아마 제 이거를 보면은 네가 컨트롤이 미숙해서 그런 거야. 인벤터 항상 잘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컨트롤이 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컨트롤이 좀 다소 좀 미흡한 사람이 있어도 좀 잘 붙었으면 좋겠다. 요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했다고 문제될 건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일치 조건, 일치 구석 조건을 해서 요 끝점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이제 투영된 선이 있죠. 투영된 노란색 선이니까 투영된 요 모서리 선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넣어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D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1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거리도 똑같이 바뀌죠. 자 그다음에 안쪽 지름이 여기서 여기 해서 자동으로 이제 지름으로 나오죠. 네,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여기서 여기 지름이 3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차가 들어가요. 그렇죠? 공차가. 그러면 자, ESC 여기에 오른쪽 클릭해 보면 쭉 없는데 여기서 보면 치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치수 특성. 자, 클릭해 보면 이렇게 공차 값을 넣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네, 공차 값.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정밀도 보이고 그다음에 공차에 대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지금 있는 게 이제 끼워 맞춤. 요게 이제 끼워 맞춤이니까 요 서항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한 개 맞춤 스택으로 가면 됩니다. 스택. 그러면 요렇게 표가 나오죠. 네, 이렇게 표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H7 왜냐면 H7이 가장 많이 쓰여요. 구멍 쪽에서 H7이 들어가 있고 샤프트 쪽에서는 이게 샤프트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평가란 크기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공차 설명을 할 때 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실제 그려지는 형태가 사이즈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다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칭, 공칭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적용,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차까지 들어간다. 자, 요 이제 치수에 공차를 넣는 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실무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저 공차 범위 내에서 난 어떤 범위로 가 있을 때의 형태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실무라면 이게 필요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자격시험 볼 때 하는 건데 굳이 이런 모델링에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자격시험에서는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 대부분 물론 이제 대부분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거를 치수 이제 모델링 할 때 치수에도 저렇게 공차를 넣고 공차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느냐? 자격시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모델링에서 우리가 공차에 따라서 어떤 크기다라는 거를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렇게 이제 치수 모델링에서 치수를 넣을 때 공차를 넣는 행위를 안 합니다. 안 하기도 해요. 이제 만약 그런 업체가 있으면 이게 상관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가면은 일단은 이제 다 치수 준 것 같죠? 네, 다 줬어요. 반대쪽 요거 안 줬잖아요. 이거 어차피 얘랑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제 빠져 있는 게 뭔데 이제 완전 정의가 아니냐? 이 전체 높이가 빠져 있죠. 네, 이 전체 높이 주면은 이제 좀 바닥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D 자 요 바닥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 클릭 이렇게 해서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바닥에 요 하나가 투영이 돼요. 근데 만약에 투영되는 게 싫다 그러면 자 컨트롤 Z로 취소할게요. 자 지금 아직 투영 안 된 상태예요. 왜냐면 이게 투영이 하나 되면 투영 하나도 용량이에요. 용량인데 그러면은 뭘 해주면 되냐면 지금 투영되어 있는 기본 투영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원점. 저 원점하고의 높이 거리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D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원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원점. 근데 이게 그래픽 슬라이스 아까 얘기한 요 F7 요게 안 돼 있으면 요 원점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원점이 이 형상에 묻혀 있죠. 형상 저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서리선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잘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이 안 돼요. 지금 저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쵸? 클릭하면, 요게, 지금 보면 여기 형상 투영 됐을 겁니다. 거의 이제, 여기에 이 바닥선의 중간점이 있잖아요. 그게 잡히지, 여기 원래 있던 원점 그 투영된 게 잡히질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간 평면에, 중립 평면을 사용을 할 때는, 컨트롤 Z. 반드시 F7을 눌러줘야 돼요. F7을 눌러서
원점이 명확하게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요걸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F7 그래픽 슬라이스라는 걸 왜 쓰고 언제는 쓰고 언제는 안 쓰냐예요. 그래픽 슬라이스를 안 하고도 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충분히 있어요. 굳이 그래픽 슬라이스를 내가 지금 선택한 평면이 다른 형상에 묻혀 있는 부분이더라고 해서 항상 그래픽 슬라이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필요성이 필요한 부분, 즉 묻혀 있는 데 있는 특정 형상을 내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래픽 슬라이스를 안 해주면 그 외부에 있는 형상이 그걸 선택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D를 하고 여기를 딱 갖다 대면 명확하게 녹색으로 딱 불 들어오죠. 잡힌다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자, 근데 요거 지름으로 나오네. 그쵸? 점하고 중심선을 했으니까 지름으로 나오네. 그럼 ESC 반대로 선택해볼까? D. 자, 얘를 먼저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을 하면 지름으로 나오네. 문제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분들 계세요. 저게 이제 높이가 100이니까 그럼 얘를 200으로 잡으면 되죠. 예,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클릭을 하고 선형 지름을 꺼주면 됩니다. 예, 선형 지름을 꺼주시면 돼요. 예, 선형 지름을 끄고 딱 놓고 10. 자,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일단 용량적으로는 유리해요. 왜냐면 요 바닥에 있는 모서리선이 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도면 작업할 때는 이 방식이 더 안 좋아. 이 방식이 안 좋은 게 나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스케치에 썼던 이 치수를 도면에서 불러온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치수 기입할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바닥 형상에 살짝 치수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중심에서 치수가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치수 보조선하고 형상하고 겹친 상태가 돼요. 불러오면, 저 치수를 불러오면. 그래서 여기를 한번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바닥선을 투영해가지고 요 치수를 기입한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화 작업을 생각을 하면, 그냥 용량이 더 나가더라도 바닥 모서리선이 투영되는 게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긴 한데, 저는 결국 이제 이거를 할 때 인벤트에서 제가 작업을 한다고 치면 만약 솔리드웍스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솔리드웍스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인벤터에서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치수를 절대 불러와서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도면 쪽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인벤터의 좀 단점이고 솔리드웍스의 장점이기는 해요. 이제 내가 스케치에서 사용했던 치수를 불러온다는 행위 자체가 인벤터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행위. 이제 간혹가다 저걸 쓰는 이유는 내가 실제 기입 치수를 표현하기 어렵고 불러오지 않으면 좀 불편하다. 그런 상황에서만 치수를 불러오지. 그 외에는 치수를 불러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인벤터는. 반면에 솔리드웍스는 다릅니다. 불러온 치수를 쓰는 것과 스케치에 사용했던 치수를 불러와 쓰는 것과 내가 치수 기입한 거는 특성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불러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리드웍스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인벤터라면 절대 저는 이 치수를 도면 작업할 때 불러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치수 기입을 해버리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거다. 마찬가지로 이 치수도 이제 공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얘도 공차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치수 이제 ESC 하고 이 치수 한번 클릭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특성 치수 특성으로 가서 자, 공차에서 이번에는 이제 H7 저런 식이 아니죠. 끼워 맞춤이 아니죠. 저거는 이제 위아래 값이 똑같은 대칭이니까 대칭으로 놓고 여기서 0.02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확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02 이 상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요것도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고 한 개 치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한 개 치수 필요. 어디가 제대로 정의가 안 됐지? 그거를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명확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저는 보였어요. 요 선에 요 끝점이 안 붙은데요. 제대로 요 선에. 제가 이제 안 붙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제대로 안 붙었으니까 이제 요거는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치 부속 조건 선택하고 요 끝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잘 찾아서 그런데 컨트롤 Z로 이제 넘어갈게요. Z 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 도저히 못 찾겠다. 어디가 빠졌는지.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끝점이 딱딱 이렇게 연결된 데는 구속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 사각형 있죠. 노란색 사각형. 요게 표시가 돼요. 근데 얘는 노란색 사각형 표시가 없잖아. 그럼 저희 구속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형상 구속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저 점에는. 그래서 저는 찾았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 자유도가 있어요. 모든 자유도 표시.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얘는 좌우로 움직인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걸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나 도저히 이제 어디가 구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유도 표시 해주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자, 다시 한번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다 했어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쪽에 못깎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못따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못따기. 못따기 같은 경우는 값이 안 써 있는데 그건 여기 주소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대구 지정로 못따기는 C1이다 라고 들어가 있고 일단은 이제 못깎기는 전 여기서 할 겁니다. 스케치. 제가 못깎기 강의한 영상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못깎기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서 작업을 하나 아니면 저걸 피처로 모델링의 피처로 작업을 하나 전혀 상관이 없다. 용량이나 그런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 그럼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스케치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스케치에서 못깎기를 줍니다. 대신에 이제 못따기는 다르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못따기는 용량이 2배예요. 제가 이쪽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2배입니다. 왜냐면 치수 구속 조건이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용량이 2배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못따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스케치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못따기 작업을 별도로 하시는 게 피처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못깎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못깎기 클릭해서 여기서 0.6이죠. 0.6.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모서리 클릭. 그다음에 요 모서리 클릭. 자, 네, 이렇게. 양쪽에다가 0.6 이렇게 주고 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스케치는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를 누르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회전으로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회전. 요거 회전. 회전은 단축키가 R이었죠. R 눌러서 이렇게 딱 하면 자동으로 돌아요. 도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부을만 문제죠. 부을만 넣어서 여기 지금 접합이니까 이러면 이제 아무 변화가 안 생기겠죠. 접합이 아니라 파내는 거니까 절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작업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끝에 못따기만 따로 못따기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에 못따기. 그렇죠? 자, 컨트롤 시프트 K죠. 그래서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K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 못따기는 지시 없는 못따기가 C1. C1이라는 건 동등 이거죠. 동등거리. 동등거리니까 여기서 1mm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못따기는 여기 하고 반대쪽 동시에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 하나의 피처로 못따기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미리 해줘야 돼요. 회전해서 이름 바꿔줘야죠. 회전해서 땅 클릭하고 한 번 더 천천히 클릭을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베어링 그리고 베어링 하우징.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해야겠네. 여기에 관련된 치수를 수정해야겠네. 그러면은 내가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그리고 솔직히 이 파일을 만든 사람도 내가 부품을 이거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부품을 한 100개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100개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봐. 그럼 내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 저 피처 트리를 다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라고요. 까먹는다고. 그러면 뭐야? 이걸 딱 보면 나 베어링 하우징 쪽 수정해야 되는데 얘 봐야지. 바로 안단 말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요 이름 바꾸는 거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격증 시험 보실 때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왜냐면 자격증 시험 볼 때 우리가 그거 한번 시험 보고 나면 끝이지 그걸 다시 쓸 건 아니잖아. 그건 실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모자란데 이거를 일일이 이름 바꾸고 있으면 시간이 그만큼 더 소비가 될 거 아니야.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 분들한테 저도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걸 알려주더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자격증 시험 보러 갔을 때는 하지 마.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이름 그냥 냅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저걸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못따기도 그냥 두면 안 되죠. 예. 이것도 바꿔줘야지. 베어링, 하우징, 초입, 못따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 베어링, 하우징, 요 초입에 있는 못따기가 바꿔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얘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리스트 딱 보고, 얘 베어링, 하우징, 초입 못따기네. 골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험뭐야, 실험. 이 파일을 지속적으로 쓸 거다. 난 얘를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서 쓸 거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일일이 찾아서 내가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더하다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요건 다 됐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이거죠. 여기 못따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요거 못따기. 그쵸? 못따기 두 개가 있다. 그럼 이제 그것도 작업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저 상부 못따기부터 갈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K. 자, 저희 값은 동등거리로 10이죠? 1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요 모서리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이 모서리. 그쵸? 자, 그리고 뭐예요? 적용으로 할까요? 적용. 적용도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적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럼 또 떴어요. 또 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C6이죠. 동등거리로 6이에요. 6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모소리 쭉 하다 보면 여기도 이모소리. 그렇죠? 이모소리. 이모소리. 그냥 화면 돌릴 필요도 없어. 편안하게 이렇게 쭉 가보다 보면 나와. 그렇죠? 저것만 제가 잘 인지를 하면 돼요. 자, 이래놓고 이거를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끝났어.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지. 이름 바꿔줘야지. 한 번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상구 못따기. 구분이 명확하게 되게. 누가 봐도, 개겠다. 라고 딱 구분이 갈 수 있게 이름을 줘주면 돼요. 상구 못따기. 그 다음에 요거는 하부 못따기. 왜냐면 지금 모델링된 형태에서 상부는 얘잖아. 하부는 얘잖아. 네, 구분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요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하부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지금 요 위에 있는 얘를 보고 하부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된 거란 말이야. 남은 거 뭐예요? 이거다. 이제 이건데, 자,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걸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스케치를 해야죠. 자, 근데 이제 직경이 두 개예요. 그쵸? 여기 이제 수문선으로 봐도 알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됐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도면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부분 단면이 처리가 돼 있고, 요것처럼 부분 단면 처리돼 있고, 이제 여기 지름 얼마, 여기 지름 얼마, 그 다음에 여기 깊이 얼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쪼각쪼각 내가지고 치수 기입한 거.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죠. 근데 실무에서는 잘 안 써요. 네. 여러분들 이제 국가자격시험이 이제 전산학연기계 기능사나 그쪽에서는 대부분의 교재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잘 안 쓴다. 어이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국가자격시험 저는 이제 실무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강사한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시험을 봤으니까 그거를 딱 보고는 모든 답지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국가자격시험 볼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감점을 하려면 해라. 내가 봤을 때 여기다가 다 기입한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합격은 했죠. 물론 이제 그게 감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국가자격시험은 이제 뭐 감점했다가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자격시험은 그 모름지기 그래야 돼. 내가 뭐 감점했고 굳이 구구절절하게 다 그냥 알려주고 그냥 우리 자격시험이 평가한 내용을 못 믿겠어? 그럼 보지 마. 자격시험은 원래 그래야 돼. 민간 자격이고 나발이고 다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건 KPC와 한국 ATC 센터예요. 왜 민원을 받아? 저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그 어떤 민원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희 시험을 저희 시험의 평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격시험은 그렇게 운영돼야 돼요.
내가 지금 자격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쥐뿔도 알지 못하는 응시생의 주장을 다 일일이 받아주고 있는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시험 내용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모든 게 개발되기 문제가 있지. 그거는 차라리 그거를 이제 잘못된 것들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매년 이제 전문가 뭐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시험 구성 자체에서 뭐가 잘못된 거 한번 볼까요? 그렇게 검증을 하면 되는 거지. 검증해서 교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응시생들의 민원을 듣고 교정을 해나간다.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학원 강사의 말을 듣고 교정해 나간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제 그 학원 강사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면 된다. 그 협의체에서.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그래야 됐고 요건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뭐냐? 요 가운데 있는 작은 구멍을 한번 뚫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구멍을 한번 뚫어준다. 그쵸? 요쪽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죠. 여기서도 요 30파일 뚫고 그 다음에 35파일 뚫는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으로 한 번에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낫냐? 이거 개인 취향이긴 할 텐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 구멍이 한 개다. 구멍이, 예, 이 양쪽에 있지 않고 하나만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절반을 그리고 회전으로 돌려서 이 구멍을 뚫어줄 거다. 한 개다라고 하면. 왜냐면 그쪽이 더 효율이 좋다. 관리 효율이. 피처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구멍 피처 하나, 큰 구멍 피처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피처로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게 구멍이 지금 두 개야. 두 개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구멍을 한꺼번에 뚫은 피처 하나, 그 다음에 큰 구멍을 뚫은 피처 하나, 피처 두 개죠. 자, 만약에 이걸 회전으로 했다. 회전으로 했으면 반대쪽에도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뭐 미러로 보내든 아니면 이쪽에서 회전을 또 하든 어쨌든 여기도 피처가 두 개가 돼. 그러면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요. 회전으로 하든 저거를 구멍을 하나 뚫고 또 뚫든 어차피 피처는 두 개야. 작업 피처는. 그러면 둘 다 차이가 없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만들게요. 만들면 저는 이제 어차피 이래저래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요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구멍을 두 개를 뚫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스케치 작성. 윗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C. 이게 이제 중심점 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원을 하나 땅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작은 직경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6.6입니다. 6.6 드릴. 6.6. 그쵸? 땅. 엔터. 치고 반대쪽에는 그냥 대충 그릴게.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경과 이 직경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같음. 자, 이퀄 눌러서 키보드 이퀄 눌러서 같음으로 자, 얘랑 지름이 똑같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원점 여기 정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요 원점하고 수평, 원점하고 수평이 돼야겠죠. 수평은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자, 요 점과 원점 수평하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원점 수평하고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니까 64 64인데 일단은 대칭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칭이라는 구석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대칭. 근데 이 대칭이라는 구석 조건이 있으려면 가운데 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선을 추가로 그려야 돼. 이 선을 추가적으로 그리려면 이제 상당히 여러 개의 구석 조건이 추가가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다 선을 그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L 해가지고 저도 해볼게요. 한영 전환해서 L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 얘가 투영이 돼. 그렇죠? 그러면 요소가 하나 더 추가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찍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찍으면 요것도 투영이 돼. 그러면 요소가 두 개가 추가가 돼. 그러면 선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선 세 개를 그린 효과네?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요거 구성은 안 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추론선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딱 찍고, 자, 밑으로 수직하게 딱 해서 이렇게 찍고,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놀겠죠? 놀지 않게 일치구석 조건으로 이제 요거 잡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상태에서 얘는 절대 완전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끝이 항상 놀아요. 그렇죠? 이 끝이 항상 놀아요. 자, 여기서 이제 대칭 조건은 어떻게 줘요? 대칭 조건은 요게 대칭이죠. 자, 대칭을 클릭을 하고, 자, 얘를 하나 선택하고, 여기 중심점이죠. 결국은 이 중심점이에요.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스케치 요소, 이제 요 중심점을 선택하고, 대칭선이 얘다. 세 번째가 대칭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대칭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래놓고 D를 입력을 하고, 그쵸? D를 입력을 하고, 얘랑 얘를 선택해서, 땅 해가지고, 자, 64다라고 입력을 하면, 자, 얘랑 얘는 완전 정의가 돼요. 그쵸? 그런데 아직 치수가 2개가 필요해요. 왜? 부속 상태 자유도를 보게 되면, 모든 자유도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를 이제 완전 정의를 못 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이걸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는 게 맞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자유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얘가 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얘가 갑자기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온다고 해서 틀어지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그 결과에 이제 표시돼서 나오는데 그 시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일일이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표시해서 주거든요. 뭐가 잘못돼서 뭐를 어떻게 감점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스케치에서 구석이 안 된 거를 일반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뭐냐? 이 자유도가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모델링에 오류가 발생을 안 하면 감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매니팩처링 2급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점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 정의가 안 돼도.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실무를 한 사람인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실제로 아무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완전 정의를 항상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검토를 할 때 이 파일이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검토를 할 때 가장 이제 빠르게 검토하는 게 뭐냐면 일단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갈까요?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마무리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이제 만약에 내 밑에 사람이 작업을 했다. 내가 이제 이 모델링 파일을 검토를 한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땅 이렇게 다 확장을 해가지고 스케치 앞에 앞정이 박혔느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해요. 왜냐? 저게 이제 완전 정의가 됐다 안 됐다인데 이렇게 하나 완전 정의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완전 정의 안 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도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이걸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업무가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직원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완전 정의가 필요 없을지라도 완전 정의 시켜. 그거예요. 결국은 뭔 얘기예요? 이걸로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다. 앞장 박힌 것만 보고. 검토를 그렇게 하고 끝내겠다. 왜냐면 회사가 뭐 바쁘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특별히 틀린 부분이 없으면 일일이 치수를 확인할, 스케치 구성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구석 조건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업무 상황에서는. 그러면 빠르게 하는 게 뭐냐? 얘가 완전 정의가 됐냐 안 됐냐? 요 앞에 있는 앞정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치 3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걸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직원한테 그냥 요렇게 돼 있으면 야, 이거 다시 해와. 완전 정의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왜냐면 빠르게 검토하려고 이 앞정을 보는 거니까. 안 본다고요. 이게 앞정이 없어도 되는 파일인지 아닌지를 더블 클릭해서 보질 않아요, 스케치를. 위에 상사가. 그냥, 완전 정의 안 돼 있네? 야, 이거 완전 정의 시켜 가져와. 다시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왜 맨날 완전 정의 안 해가지고 오냐? 하고 승질을 낸다고. 그러니까, MFG 2급에서 저거를 감점을 안 해주는
이유는 잘 알겠지만, 왜냐면 그 감점 안 하는 게 맞아요, 저거는. 감점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완전 정의를 안 하는 습관이 그 학생들이나 FG 2급 합격자들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무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는 개념적으로는 완전 정의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완전 정의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 네. 근데 이 완전 정의하는 습관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용량이 추가가 돼. 왜냐면 이 양 끝점에 대한 구속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 요소가 추가가 된다고. 구속 조건이 추가가 되든 아니면 뭐 참조 영상이 추가가 되든 뭐가 추가되든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용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용량은 늘어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불필요한 용량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은 없지. 하지만 업무적으로 상사가 밑에 직원들의 이 작업한 거 제대로 됐나를 검토를 할 때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압정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업무 시퀀스로 봤을 때 결국은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효율적이냐, 저게 더 효율적이냐의 그런 개념을 실제 업무에서 많이 서로 충돌을 하거든요. 충돌이 될 때 용량보다는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결국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바쁘니까. 그쵸? 네, 바쁘니까. 그렇게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완전 정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얘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애매하면 이제 용량을 가장 적게 하면서 완전 정의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이거 대충 이렇게 놓고요. 요거 이제 표시 끌게요. 모든 자리도 숨기기 이렇게 표시 끄고 이걸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완전 정의할 수 있는 빠르면서 용량을 적게 완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있죠. 고정. 네, 고정. 고정을 이용을 해서 요 끝점을 선택을 해요. 저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스케치. 그래서 고정은 쓸 일이 없는데 일반 거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고정은 쓸 일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정은 이럴 때 쓴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가로 지정하기 애매하고 그렇죠? 저 위치가 꼭 고정이 안 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스케치를 완전 정의하기 위해서 완전 정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 위치가 확정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간단하게 고정이라는 구석 조건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저 고정이라는 구석 조건을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학원 선생님이 저런 식으로 안 하니까. 그냥 이거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완전 정의를 안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매니팩처링 2급 채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저 끝에를 고정을 안 시켜요.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상관없어. 고정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없지 않다. 상관이 있다. 고정은 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종료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돌출해주면 되죠. 2. 그리고 나서 지금 자동으로 선택 안 되는 게 뭐예요? 닫힌 영역이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안쪽 영역 자,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하고 그다음에 얘가 돌출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겠죠. 요거는 이제 방향을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구글에서 절단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대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충분히 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마침 조건을 거리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통으로 놓으시는 게 돼요. 전체 관통.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이제 완전히 뻥 뚫릴 때까지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뻥 뚫릴 때까지 얘가 이제 돌출되는 거리가 12mm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 가로가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여기 제가 이제 관통으로 놨는데, 관통이 아니라 이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30으로 딱 입력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이거 관통으로 안 바꿔도 지금 30이면 뻥 뚫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상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관통과 관통 아닌 거의 차이가, 지금 30인 거의 차이가 뭐냐? 지금 이 상태로는 뻥 뚫려요. 그쵸? 왜냐면 저 두께가 12mm니까. 12mm보다 깊어요. 많이 뚫었어. 그러니까는 뻥 뚫리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매니팩처링 2급 채점해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통으로 안 하고 굳이 그 거리보다 더 긴 거리를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상태에서는 결과물이 이제 완전히 관통되게 나왔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난 잘했다. 제대로 했다. 이건 감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의 채점에서도 그건 감점을 안 해요. 못 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드니까. 근데 이건 감점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상황에선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실제 실무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처음에 12mm로 설계가 됐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한 35mm로 바뀌어야 돼. 그렇잖아요? 예, 35mm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치수를 내가 더블 클릭해서, 이게 제가 이 상태로 할게요. 이 상태로 해서 이거 확정할게요. 이 상태로 해서 확인 눌렀어. 30mm 이렇게 내가 뚫었어. 뚫었는데, 이제 얘가 갑자기 두께가 35mm로 바꿔야 돼. 그럼 3D CAD는 어떻게 해요? 자, 저 베이스 형상은 요 스케치 1이죠. 스케치 1을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요거를 35mm로 바꿔요. 더블 클릭해서 35로 바꿔요.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막혀요. 3D CAD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저기 35mm 수정해도 여기 뻥 뚫려 있어야 돼. 이게 관리라고요, 관리. 내가 수정을 했어. 수정을 했는데 저기 영향을 줬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출 2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35mm보다 더 긴 거리로 입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수정을 2개를 해야 되잖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델링을 잘못한 거야. 학원 강사님들은 이게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야. 이건 아무 상관없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매니팩처링 2급에서 저걸 감점하지 않지만 아니야. 이건 잘못되니까 감점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돌출로 하면 뭐가 다르냐? 그지? 컨트롤 Z로 다시 12mm를 돌리고 자, 돌출 2로 가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냥 관통으로 바꿀게요. 자, 관통으로 바꿨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건 12mm예요. 그렇죠? 확인. 자, 저기 들어있는 건 12, 분명히 아까 들어가 있는 값은 12mm입니다. 대신 이건 돌출로 뚫어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스케치 1 더블 클릭해서, 자, 이 거리를 35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 예, 스케치 마침. 자, 그리고 바닥을 보면 뚫려 있습니다. 자, 다시 스케치 1 더블 클릭하고요. 아싸 모르겠다. 60. 자, 오른쪽 클릭, 스케치 마침. 예, 그래도 뚫려 있습니다. 내가 저기를 어떻게 수정하든 뚫려 있어요. 그게 관통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수정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내가 그 거리보다 더 길게 한 것과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고. 관통이. 다른 거라고. 이거는 아예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같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단순히 지금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같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3D CAD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거야. 3D CAD가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잘 못 다루고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걸 그냥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넘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은 사용 방법이 되게 엉터리가 돼 보여요. 그러니까 관통과 그건 절대 더 오버한 거리를 입력하는 건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자, 컨트롤 Z, 자, Z 해서 12mm로 다시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뚫어주고, 이제 그 위에 뭐예요? 한 번 더 뚫어줘야죠. 자, 한 번 더 뚫어주는 치수는 여기 있으니까. 안쪽에 이제 큰 원이 11. 그 다음에 DP 6.6은 이제 요 위에서부터, 윗면에서부터 요면까지의 거리가 6.6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다시 스케치를 해야겠죠. 선택하고,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제 그려주는데 그려주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할 거면 스케치를 하나를 쓰는 게 낫겠다. 하나를 더 만들면은 좀 안 좋다. 왜냐면 이제 요거 원의 중심이 나오니까 이게 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할 때 자, 컨트롤 Z로 돌출한 것까지 다 취소할게요. 돌출한 거. 이렇게 작업할 때 스케치 3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고 절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 C를 해가지고 이 원점을 다시 잡고 이렇게 하고 얘가 11 이렇게 원을 2개를 그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렇게 원 하나 더 그리고, 얘는 아까랑 똑같이 같음 해서 이퀄 눌러서 요거랑, 지름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그쵸? 마무리 할 것 같아요. 자, 홈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할 때, E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큰 구멍, 작은 구멍부터 땅 선택을 하고, 이제 방향은 불에서 잘라내기, 절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리는 관통으로, 전체 관통으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 뭐예요? 적용.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깥원. 그쵸? 바깥원. 굳이 요 안쪽까지 같이 선택될 필요 없어. 얘만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안쪽은 뚫려 있으니까 이미. 여기만, 테두리만 땅 선택을 하고, 여기도 요 테두리만 땅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절단.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깊이가 6.6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아니라, 여기를 클릭을 해서 6.6, 일정 거리. 여기는 이제 관통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 확인.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자동으로 요 스케치가 공유가 되면서 이렇게 처리. 이렇게 한꺼번에 스케치를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홈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이 됐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흥분하면서 사설하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영상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인벤트 교육에서 상당히 아쉬운 거는 자꾸 이제 이 기능 자체가 이제 3D는 복잡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학생들한테 이거 상관없어.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 업무 효율,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그렇죠?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지금 키포인트가 되는 말을 할 거는 여기서 우리가 기능을 하나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못깎기, 못따기 배웠는데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뚫린 이 구멍이에요. 이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실제로 MFG 시험 보면 이렇게 뚫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회전으로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돌출로 하든 해서 뚫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학원 강사님들이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돼. 왜냐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 이 형상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실무에 상관없지가 않습니다. 이 구멍은 이렇게 뚫으면 안 돼요. 그럼 회전으로 뚫어야 되나요? 아니요. 회전으로 뚫어도 안 돼요. 이 구멍은 반드시 여기 수정 쪽에 보시면 구멍이란 기능이 있는데 이 구멍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 구멍과 이 구멍도 똑같이 생겼는데 얘도 구멍으로 뚫어야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매니팩처링 2급 시험 채점하다 보면은 이것도 구멍으로 뚫어요. 이것도 구멍으로 뚫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이쪽은 구멍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뚫어준다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형으로 이제 생긴 구멍을 뚫어주는데 이걸 이 구멍이라는 기능으로 뚫으냐 아니면 내가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뚫으냐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모양도 똑같이 나와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 단계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언제 구멍 써야 되고 언제 내가 원 그려가지고 구멍 뚫어야 돼요? 이 질문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기계에 있는 특정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매니팩처링 2급 채점을 해보면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그거의 특성을 모른 채로 시험에 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원 강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이걸 이렇게 뚫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뚫는 사람이 없냐? 실무에서 이렇게 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D CAD가 우리나라 실무에 적용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업체들이 2D만 하고 3D 못 받아들여 그렇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슨 세국 정책 하듯이 예.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걸로 뚫어내고 저걸로 뚫어내고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인벤터 사용하는 개념이 좀 제대로 안 잡힌 회사들 가보면 어떨 땐 돌출로 뚫고 어떨 때는 구멍을 뚫고 그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이.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환경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걸 파악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익혔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구멍의 용도가 뭐냐. 설계적인 용도가 뭐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구멍을 두 가지, 구멍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하나는 기구적 구멍, 또 하나는 체결용 구멍으로 나눠요. 자, 여기는 이제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 베어링 같이 이제 외부 요소라든가 다른 설계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구적 구멍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구적 설계적인 시스템과 연관된 거고, 체결용 구멍은 뭐냐면 단순히 이 부품을 어디다가 조립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멍.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핀 구멍.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 앞에 이제 다울이 붙어요. 다울 핀 구멍. 이게 이제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물체를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볼트가 들어가는 볼트 구멍을 얘기합니다. 볼트 구멍. 지금 여기 뚫려 있는 요 카운터보, 요걸 카운터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다단의 형태를 가진 구멍을 카운터보라고 하는데 이 구멍은 체결용 구멍이에요. 저기에 이제 볼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앞나사가 나 있겠죠. 그 앞나사는 탭구멍. 이것도 이 물체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거니까 체결용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와 그 다음에 체결, 고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를 일반적으로 체결용 구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구적 구멍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듯이 스케치를 그려서 작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회전이 됐든 돌출이 됐든 일반적으로 기구적 구멍은 스케치를 그려서 작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설계적으로 그 형태를 그려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 구멍은 뭐라 그랬어요? 체결용 구멍은 구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준다. 여기 있는 우리 수정에 있는 그 구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준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용도적으로 애당초 구멍이라는 기능은 저 체결용 구멍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일반적인 모델링 방식으로 표현 안 되는 표현 형식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체결용 구멍들은 전부 다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IS 규정 또는 KS 규정 같은 제도 규정에서 그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결용 구멍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내 맘대로 치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KS 규격표나 그런 ISO 규격표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내가 볼트 얼마짜리를 쓸 거고 볼트 얼마짜리 쓸 때는 거기에 구멍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체결용 구멍들이 별도의 기능, 구멍이라는 기능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저 구멍이라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뭘 내장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KS 규격표 또는 IS 규격표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규격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결정 요인만 결정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그 치수대로 딱딱딱 자동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구멍이라는 기능을 쓰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강사들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고 학습을 해왔고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MFG 2급 채점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거 감점 때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감점을 못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저는 이제 제기를 하는데, 제기를 하면 이제 늘상 운영하는 측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그거예요. 최초에 시험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온 거라 이제 못 바꿉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개선 안 해주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활동률 안 좋은데,
응시 인원도 적어. 합격률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악재죠. 악재니까, 야, 그거 해가지고,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응시생이 안 생기니까 난 못 바꾸겠어.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자꾸 이제 자격시험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기업들이 이걸 신뢰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기업들한테 MFG를 많이 써주세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신입사원 뽑을 때 많이 써주세요. 홍보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홍보하기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일단 이건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저장하는 과정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저장은 여러분들 하시죠니까. 이거 여러분들 저장해 놓으시고, 저도 이제 이거 뭐라고 저장해 놓을 거냐면, 예제 01이라고 저장하고, 다음에 이제 기능을 하나 더 배우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요 돌출 2, 3번. 그쵸? 요거 2개. 구멍 뚫을 때 사용한 거. 예, 요거는 수정할 겁니다. 다음 기능을 배우고 나서 수정해 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실무라면 어떻게 작업돼야 된다. 라고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 이제 요 다음 영상은 제가 좀 참고 자료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건 좀 되게 긴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저 구멍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은 저 구멍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좀 제가 사설이 좀 길어져가지고 되게 길게 설명됐는데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